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저하고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분위기가 상반기가 여전히 그 혼란이 남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일단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 그게 좀 클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안 움직이실 것 같다. 하반기 때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전월세 가격이 좀 올라가다 보면 그에 맞춰서 좀 매가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좀 일부 이렇게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도 생길 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저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저는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현재 조정 대상 지역 강남 3구하고 용산 보면은 비싼 주택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보면 많이는 안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또 그걸 여러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정책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양도세 중과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보유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보다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정도로 급매로 이렇게 좀 처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매수자라면 현장에 가면 아마 눈먼 물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실전 투자자이시자 이제 세금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제네시스 박님 모시고 또 새해에 또 세금 이슈가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네시스 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 새해가 또 네. 되면은 항상 또 뭔가 또 제도도 바뀌고 네. 뭐 여러 가지들 정책도 바뀌는데 그 중에 또 뭐 세금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꼭 세금뿐만 아니라 또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그래도 우선 첫 질문은 아마 이게 24년을 한번 되돌아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작년 한 해 돌아보면 뭐 어땠다? 뭐 총평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24년도 부동산 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실거주가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그런 중심의 장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공급 부족이 됐었던 그런 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원래 DSR 2단계 하려다가 네. 9월 달로 살짝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9월 달에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서 생각보다 그게 파급 효과가 좀 컸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에 심리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불안한 거죠. 투자자들도 불안한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별로 없는 실수요자들 중심의 장이라서 좀 그런 효과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계속 막 트래킹하면서 보고 있는데 연말 가서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좀 뭐 분위기가 살아나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아시는 것처럼 12월 3일 좀 그런 일이 좀 그렇죠. 터져서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얘기하던 게 1월 네. 되면 조금 뭐 이렇게 맞아요. 대출도 풀리고 하면서 좀 분위기 살아날 것 같다 이런 얘기 했는데 또 연말에 또 막 뭐 지금 막 정치적으로 막 혼란스럽다 네, 보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냥 뭐 조용한 그런 네.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말쯤이라고 해야 되나 한 10월 뭐 그때부터 이제 거래량이 팍 줄어버렸어요. 그건 이제 대출 규제와 뭐 이런 좀 정치적 혼란 이게 지금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10월 달 되면서 이제 좀 가격이 좀 내려갔잖아요. 네. 내려가니까 그때 또 뭐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됐냐면 증여입니다. 아 증여. 생각보다 작년 10월, 11월 연말에 증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23년 1월 1일부터는 증여 같은 경우에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시가 인정액으로 가니까 이제 좀 세부담이 커지잖아요. 취득세 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전에 22년 연말에 한번 쫙 한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잠잠하다가 이제 24년도 좀 올라가다가 좀 다시 떨어지니까 밑에 네. 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전국이 좀 혼란스럽고 네. 아무래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시겠지만 움직이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계속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정치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내 재산을 어떻게 또 운영하고 그럼요. 뭐 정리하고 뭐 사느냐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중요한 건데 이게 아무래도 남들이 막 이렇게 뭐 지금 신경을 잘 안 쓰면 나도 좀 신경 안 쓰게 되고 맞아요. 근데 그럴 때 또 누구는 또 이렇게 이럴 때 세금 좀 아껴야 돼 하면서 뭔가 하는 분들이 맞아요. 있다는 거죠. 맞아요. 엄청나게 많이 또 움직이십니다. 네. 네. 그렇지만 지금 심리가 위축된 거는 뭐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언론 기사나 뭐 통계 같은 것들을 봐도 뭐 딱히 지금 뭐 과열된다라는 느낌은 뭐 전혀 없는. 네네. 네. 그러면 이런 시장이 뭐 과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네. 보면 뭐 언제랑 좀 비슷할까요? 저도 뭐 이제 뭐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뭐 40년 50년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장은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일단 공급이 부족하죠. 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게 실수요자 수요가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투기 혹은 투자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 투자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 취득세 규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 중심의 이런 장이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초양극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좀 오프라인에서 이제 상담도 하고 이제 질문도 받고 좀 그래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한남, 성수 이렇게 앞구리 이렇게 딱 모양이 나오잖아요. 네. 그쪽을 들어가고 싶어
싶어하는 수요는 대기 수요까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언어도 다른 시장. 그래서 이런 상황은 저도 지금 뭐 처음 겪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뭐 이제 10년 정도밖에 안 된 짧은 투자자긴 하지만,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의 어떤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그런 거가 반영되기에는 또 대다수의 지역들은 또 이제 약간 좀 맞아요. 조용하고, 근데 또 특정 지역들은 또 엄청나게 좀 관심도가 왜냐하면 높고. 불안하니까 오히려 이제 내가 이왕 하나 살 거 조금 더 좋은 거 사자. 네. 그런 게 있고 뭐 이건 좀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환경에 굉장히 많은 지배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애가 이제 아마 부익남 네. 대표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우리 아빠가 봤더니 유튜버야. 130만 유튜버야.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아빠 대단하다 이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네. 야 아빠도 있는데 내가 못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대치 청담 뭐 삼성 이런 데 잘하신 분들은 네. 주변에 보시는 아파트가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내가 뭐 좋은 학교를 가든지 좋은 직장 가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자산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야 내가 본 게 맨날 대치 반포 압구정인데 이거 내가 사지 뭐 이렇게 네.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게 약간 네. 그런 거랑도 연관이 있을까요? 뭐 성동이나 뭐 네. 이렇게 뭐 금호, 뭐 옥수 이런 데들 네. 보면은 가격대들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 그 사는 분들이 이제 뭐 압구정, 뭐 대치 키즈들이 많이 산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게 좀 연관이 있을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바운더리에서 움직이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서울 동쪽으로 오니까 상대적으로 서쪽으로 좀 잘 안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움직이는 생활권이 그쪽 비슷하다 네. 보니까 좀 편한 부분도 좀 있고 계속 바라보는 부분도 있고 내가 좀 잘 아니까 그만큼 친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참 그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크고 나서도 그런 주변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긴 저도 생각해 보면은 가는 데만 가지 사실 맞아요. 잘 안 가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어릴 때 뭐 고등학교에서 한 대학교 사이에 많이 네. 어떤 놀던 그 어딘가 거기가 네. 이제 나름 뭔가 그냥 괜히 친숙하죠. 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동네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네.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뭔가 증여까지 얹어져 가지고 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뭐 대치동에서 이제 좀 자산이 있는 뭐 그런 부모님이면 뭐 예를 들어 이 친구가 뭐 어디 다른 데 산다 그러면 안 돼 하는데 네네. 예를 들어 뭐 옥수나 뭐 이렇게 네네. 성동이나 뭐 잠실 정도 사라 그러면은 그래 내가 좀 돈 줄게. 그렇죠.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좀 약간 양극화를 더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하다. 네, 그리고 이게 약간 그 자녀 입장에서는 일종의 약간 자신감이에요. 계속 보다 보니까 친숙하고 내가 네. 다음에 사더라도 내가 여기를 산다. 이런 것도 약간 굳어지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동네에 경험이 없거나 이 동네에 안 사는 분들도 이 동네를 계속 사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저도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막 현금이 아주 많고 바로 네. 무슨 강남 집을 사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자녀가 있으면 네. 일부러 그런 데를 한번 가서 구경을 시켜주는 거죠. 여기는 어떤 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뭐 봤던 곳하고는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아? 네. 그럼 얘가 이제 계속 친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계속 익숙해지면은 내가 나중에 와서 좀 좋아지면은 이런 거 해야겠다. 저는 이게 일종의 약간 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내가 좀 많이 부담이 되고 여력이 안 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좀 약간 다른 이야기였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자기가 경험해본 게 익숙해지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거기가 또 목표가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미리미리 좀 경험하면 좋겠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25년도 얘기를 한번 해보면 25년도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네, 뭐 네. 상반기 어떻게 되고 하반기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네, 얘기 네. 뭐 큰 틀에서 뭐 물론 변수가 너무 많지만 네, 뭐 참고만 하시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제 거 물건을 관리를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저는 전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저하고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인 분위기가 상반기가 네. 여전히 그 혼란이 남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일단 좀 불안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 그게 좀 클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안 움직이실 것 같다. 네. 그런데 뭐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촬영하는 이 날도 이제 좀 오늘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그게 집행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상반기 중에는 뭔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정권 교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반기가 되면 사람들은 또 금방 적응을 할 겁니다. 네. 예, 금방 적응을 하고 이제 정신 차리고 봤더니 이제 공급은 계속 여전히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도 효과가 좀 빠르게 나타나진 않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조금씩 이렇게 나타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7월부터 되면 또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3단계 이제 시행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급해지는 약간 좀 그런 수요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또 약간 가격이 좀 불안해지는, 특히 개인적으로는 하반기 때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전월세 가격이 좀 올라가다 보면 그에 맞춰서 좀 매가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좀 일부 이렇게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도 생길 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저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어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이벤트가 생기면 거기에 또 이렇게 막 아, 그럼요. 이게 눈이 가지만 또 네. 이게 또 익숙해지면 다른 게 또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상반기는 조금 이렇게 지켜보자는 분위기. 근데 하반기 되면은 다시 또 그럼 어떡하지? 하면서 네. 쏠림 현상이 또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요즘에 이게 뭐 경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요즘 뭐 경기 침체 얘기도 계속 나오고 네네. 뭐 지금 뭐 세금도 부족하다, 뭐 돈 거둘 데도 없다, 뭐 네. 대기업들도 지금 뭐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올해도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이제 네. 좀 약간 좀 침체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네. 많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한다는 것 자체는 네. 당장 그냥 놓고 보면 우리가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질 수 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자본이 뭐 5억 정도가 있다. 그럼 여긴 또 대출받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5억을 다 좀 쓰지 마시고 한 10% 아니면 20% 정도는 좀 현금으로 좀 가지고 계셔라.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조금은 남겨놓고. 예,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부동산 살 때는 그렇게 네. 남겨놓고 떼면 네. 이제 가고 싶은 집에 어떤 그게 확 또 떨어지다 보니까 네, 맞아요. 못 사게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예, 그래서 보통은 돈을 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없는 돈까지 끌어다가 사는 경우들도 많은데.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물론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시는 월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런데 나가는 돈, 대출 원리금이라든지 그런 네. 것들이 뭐 50이 좀 넘어간다. 그러면 조금 이게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한번 과거에는 70까지는 해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못 하겠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이제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좀 그렇게까지 할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말의 전제는 네. 뭐랄까요? 좀 올라가더라도 네, 좀 네. 여전히 올해도 네. 아마 좀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좀 상급지 뭐 이런 데들이 뭐 좀 가는 거지. 네, 뭐 네. 대다수의 물건들은 뭐 급하게 막 조급하게 무리해서 할 정도는 네, 아니다. 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아까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상저하고가 될 거라고 했는데 네. 상반기가 좀 혼란스럽잖아요.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저는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현재 조정 대상 지역 강남 3구하고 용산 보면은 비싼 주택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보면 다 많이는 안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또 그걸 여러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전국 정책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자, 이런 경우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양도세 중과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보유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보다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정도로 급매로 이렇게 좀 처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내가 사면 참 좋겠는데 일단 취득세 중과라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좀 현장 가셔가지고 좀 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이건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네네. 정권이 유지되면은 기존 정책대로 가겠지만 만약에 뭐 정권이 뭐 바뀌거나 이런다면은 다주택 규제를 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좀 고액 자산가들 다주택자들은 공포감이 좀 있다. 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다만 전제는 예를 드는 건데 정권이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규제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뭐 그런 혜택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저는 정치는 모르지만 교체가 된다고 했을 때 곧바로 이렇게 좀 센 규제들이 나올 거냐 오히려 그거보다는 좀 약간 좀 포용하려는 그런 것들도 좀 일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현재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6년 5월 9일까지 또 1년을 좀 벌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매수자라면 현장에 가면 아마 눈먼 물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뭔가 공포감 물건들이 좀 있을 그럼요.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뭐 강남 같은 데 가면은 그걸 조금 네. 깎이더라고요. 예전하고 좀 그래도 좀 다르게. 네. 뭐 급한 물건들이 좀 있는 거 제가 있어요.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그걸 좀 안 가져와서 좀 아쉽긴 한데 우리가 이제 원베일리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 일반 분양가 거의 한 20억 정도였던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평대를 보면 최고 호가는 한 58억 정도. 그러면 이제 양도차익이 38억이잖아요. 네. 이게 3주택 중과를 받잖아요. 세금이 30억이 나와요. 세금 30억이죠. 그렇죠. 오, 이거 장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 과세는 한 10억 좀 넘게 나오는데 중과를 맞으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 금액 차이가 대략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내가 여기서 1, 2억, 2, 3억 깎아주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팔리기만 한다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율이 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다시 네. 만약에 복귀된다 그러면 뭐 80%, 85%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생각도 하기 싫어요. 돈 많이 번 분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두렵지 않은 건 또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아직 예측을 네. 하는 수준이긴 하겠지만 이 정부가 어쨌든
1년 연장하기로는 했잖아요. 양도세 네네네. 중과 배제. 네네. 그러면 일반과세로 1년 더 간다는 건데. 그렇죠. 이게 뭐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설마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좀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시행령 개정을 현 정부 상태에서 하면 26년 5월까지 이제 중과 배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상반기에 무슨 조기 대선 되고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해서 만약입니다. 그렇게 됐다고 해서 갑자기 그걸 뭐 바꾸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네. 다만 26년 5월 10일이 되면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중과 배제를 안 하고 특히 또 구가 상대적으로 몇 개 안 되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중과를 좀 하자라는 의견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지켜봐야 되는 거 뭐냐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네. 강동, 마포 이런 녀석들은 언제든지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 뭐랄까요 기존 현 정부 어떤 이 정책 기조는 그래도 규제를 뭐 더 한다기보다는 규제를 좀 완화하는 스탠스여가지고 다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뭐 팔긴 할 거지만 뭐 천천히 팔자 뭐 약간 이런 포지션이셨었는데 네네. 이게 조금 뭐 만약에 진짜 상황이 바뀌어 버리면은 네. 좀 급하게 나오는 급매물들도 있을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가 그렇죠. 팔려고 하는데 아깝잖아요. 네. 아까우면 이제 누가 생각이 나죠?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증여가 많았습니다. 올해도 증여를 좀 할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이제 셈법이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갖고 있는 물건을 쫙 펼쳐 놓으시고 현재 조정 대상 지역 1군 그리고 조만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수 있는 그런 녀석들. 뭐 저는 강동, 마포, 성동, 영등포, 네. 동작 여기 5개는 거의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래도 시간이 있는 녀석들, 수도권이라든지 좀 외곽에 있는 것들. 네. 자 그러면 천천히 좀 정리를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할 거냐 이거를 하셔야 되고 역시 이거를 좀 다시 본다면 주택은 그냥 한두 개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낫겠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뭐 기조가 지금 다주택 규제 기조가 뭐 완연하게 풀리기는 쉽지 네.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증여 얘기 해주셔가지고 한번 좀 네.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증여를 지금 하면 네. 이걸 또 쉽게 못 팔잖아요. 네, 증여 네. 받은 거를. 10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10년을 자식이 보유한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이걸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정말 웬만한 걸 못 주겠네요. 정말 좋은 거 아니면. 중상급 정도 되는 것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시면 좋고요. 이제 여기서 좀 팁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억 이하짜리 네. 좀 적당한 거를 내가 증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2월과세 때문에 10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자녀가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 네. 그리고 이게 한 12억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거 1주택 상태에서 내가 매각하면 비과세가 돼버리잖아요. 자녀 네, 입장에서. 네. 예를 들어서 한 4년 정도 있다가 매각을 했다고 해볼게요. 10년 안 됐죠. 네. 근데 어차피 2월과세 들어가도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이기 때문에 2월과세 적용이 안 돼요. 10년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아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예외 사항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은 예를 들어 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중과 대상인데 네. 이거를 자녀한테 주면 물론 증여세는 나오겠지만 네. 그 증여세를 낸 걸 감안해도 어쨌든 간에 뭐 중과는 아니고 그냥 비과세로 정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죠. 내가 만약에 반포에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강동을 해볼까? 강동에 한 10억 이하짜리를 갖고 있다고 해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두 개를 갖고 있다가 잘못하면 중과를 묶일 수가 있잖아요. 85%뭐 75% 네. 맞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냥 강동에 있는 거를 이제 세대 분리된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네. 증여를 하는 거예요. 자, 증여를 딱 했는데 증여를 하고 나서 몇 년 지나니까 얘가 뭐 한 8억짜리가 12억까지 올라갔어요. 네. 10년을 안 채웠어요. 근데 세대 분리도 되어 있고 지금 강동 같은 경우는 비조정이잖아요. 그럼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한 4년 5년 있다가 만약에 파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비과세 돼버리죠. 2월과세 적용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당초 취득가라고 의미가 없어요. 네. 세금이 안 나와요. 자, 그러자면 자녀는 생각보다 적은 시점을 가지고 자산을 좀 올렸죠. 네. 그걸 가지고 뭘 하면 될까요? 그동안 또 본인도 열심히 일을 모은 했겠죠. 돈이 있으니까. 모은 돈 뭉쳐서 또 다른 걸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팔기 아까운 물건을 증여를 해줬죠. 보유세 리스크도 없앴죠. 중과 리스크도 없앴죠. 괜찮아요. 여기서 괜찮아요. 이제 뭐 8억을 그럼 어떻게 주냐 증여세 얼마나 많은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어떻게 답변을 방법들이- 해드릴까요? 자, 만약에 8억에 대해서 내가 증여를 한다 그러면은 증여세가 2억이 조금 안 나올 거예요. 네. 취득세 한 3, 4천 정도 나올 거고. 네. 그러면 자녀가 한 2억에서 한 2억 5천 정도 돈이 있으면 되는데 이제 이때는 증여, 부담부 증여 두 개로 나눠야 되거든요. 부담부 증여하면 훨씬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건 증여예요. 자, 내가 8억짜리가 그냥
깨끗한 물건이라고 해보자고요. 정상 물건. 임차인이 없어요. 네. 자, 그러면 내가 8억을 넘기면 일단 증여취득세 4%한 3천만 원 정도 내가 내면 되거든요. 네. 자녀가 그 정도는 있겠죠. 그 정도는 신용대출 받거나 아니면 5천만 원 증여하면 되니까. 네. 자,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전세를 놔버려요. 전세를 놓으면 8억이니까 못해도 3억은 나오겠죠. 뭐 한 4억 나오겠죠. 근데 뭐 3억이라고 할까? 네, 그럼 3억을 받았어요. 그럼 그걸로 뭐 하면 되죠? 증여세 내면 돼요. 그리고 비조정이잖아요. 네. 그냥 전세 돌리는 거예요. 임차 주는 거예요. 비과세 되잖아요. 나중에 조정적으로 묶이면 어떻게 되나요? 다주택이 아니고 취득 당시 비조정이기 때문에 네. 거주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운영을 하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다주택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증여도 괜찮다. 괜찮죠. 음. 충분히 좋은 시나리오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강동에 있는 8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내가 내 돈하고 대출 포함해서 8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세금 놓고만 보더라도 한 2억 3억 정도면 해결이 되고 네. 이걸 내가 임차를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또 돈 현금이 약간 남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좀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은 내가 용산 강남 3구에 있는 물건들도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네. 여기 있는 물건들도 내가 증여를 받으면서 상생 임대주택을 만들어 버리면 비과세 또 내버리고 네. 물론 10억이 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니월과세가 내지만. 들어가니까 그때는 그냥 10년 가지고 계십시오. 네, 이것도 이제 팁이네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지금 한 두세 채 정도 있는 분들도 여전히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또 종부세 올라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네. 자녀한테 주는 아 물론이죠. 네.